방금 소개한 최성자고요. 언론인 예용의 삶을 살펴보게 될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차례는 학술 연구가 필요한 예용의 인간문화재, 조금 아까 관장께서 석사 논문이 민속공예 쪽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다음에 종군 기자로 출발한 언론인 예용회를 다루고요. 세 번째가 독보적인 인간문화재 연재와 한국일보 선후배들의 평, 주위 사람들의 평을 듣고, 네 번째가 전통문화계에 남긴 업적을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용의 선생님은 1929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일제 치하와 광복, 분단과 전쟁, 폐허와 부흥의 격동기를 사셨습니다. 문학도이셨고요. 경북중학교 6년제, 지금의 경북고등학교 문해부장을 하셨습니다. 요것이 그 새벽지인데요. 여기 문예부에서 창간한 문학지의 머릿말을 예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 선생님이 언론계에서 활동하실 동안은 전통문화 전승 보존에 기여하셨었고요. 사후에는 예용의 전집 6건이 간행됐습니다. 그 후에 관련 기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오늘 민속공예 쪽에서 석사 논문이 나왔는데 사실상 예 선생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029년이 예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되는데 이때 학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선생님은 경북 청도 이서면에서 출생하셨고요. 경북대 4대 국문과 2학년 때 지역신문인 대구일보에 들어가셔서 종군기자로 활약하셨습니다. 계속 종군기자로 활약하시다가 1954년 6월 말에 신생신문인 한국일보로 이직하셨습니다. 한국일보 30년사를 보면 종군기자로 스카웃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1990년 1월에 정년 퇴임하셨는데 1996년부터 2년간 중앙일보 문화부장으로 계신 것을 빼놓고는 한국일보에 계신 일하셨던 한국일보맨이십니다. 한국일보에서는 보사부도 출입하셨지만 종군기자로서 국방부 출입을 하셨고요. 또 논설위원이 된 다음에도 초창기에는 국방 관련 논설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예용의 선생님이 한국일보의 초창기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용의 선생의 활동했던 시기를 또 그 활동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일보 초창기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한국일보는 장기영 사주가 1954년 6월 9일 날 창간했습니다. 장기영 사주는 익히 아시다시피 설린상고를 졸업했고 한국은행 조사부장과 조선일보 사장을 거쳐서 태양신문을 인수해서 한국일보를 창간했습니다. 여기 창간 멤버들이 나와 있고요. 예용의 기자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장기영 사장과 외신부장 최병우입니다. 이것이 한국일보 초창기 모습인데요. 지금 그림으로만 나와 있는데 2층 고무신 공장을 인수해서 편집국으로 만들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일개층을 중축했는데 나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옥이 지어졌고요. 70년대 장기영 사장이 직접 주재한 허여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58년도에 그 2층으로 된 건물의 편집국 모습인데요. 그때는 코리아 타임스나 모든 부서가 칸막이도 없이 그저 한 공간에 다 모여 있어서 부를 막론하고 굉장히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 선생님이 22년간 근무하신 논설위원실 회의 모습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예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선생님한테 영향을 준 사람은 최병우 기자입니다. 경기중학교 졸업했고 일본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미 군정청 외무처의 주일 대표부 섭외 담당관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부장인 장기용 부장이 도쿄 지점을 개설할 때 도움을 준 것이 계기가 돼서 조선일보로 장기용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할 때 외신부장으로 데려가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다시 한국일본을 창간하자 장기용 사장을 따라 나와서 외신부장을 했습니다. 최병우 기자는 조선일보 종군 기자로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진 후에 기이한 전투 정지라는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를 써서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관훈클럽 창립을 주도한 창립 멤버였고요. 장기영 사장을 도와서 신문협회를 창립했습니다. 1958년 9월 26일 대만 금문도 해협에서 중공군이 쏜 포격에 의해서 배가 뒤집혀지면서 실종했습니다. 장기영 사장과 최병우 모습이고요. 최병우가 실종됐다는 기사입니다. 최병우가 실종된 다음에 부인 김남희 여사는 세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나중에는 한국 족보학자로 이름을 떨친 에드워드 와그너의 부인이 됩니다. 언론인 박건상은 최병우에 대해서 평하기를 매우 특이한 인물이고 정의감에 불탔고 일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영어, 한문, 일본어에 능통해서 동서학문을 두루 섭렵했고 구한말 역사에 가난한 전문가 뺨치는 수준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예용해와 최병우를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예 선생님이 받으신 대한민국 화랑무공훈장입니다. 종군 기자한테 이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최병우는 예영애보다 5살 위인데 예 선생이 한국일보로 와서 최병우 기자를 만난 것이 기자로서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군 기자로서 국방부를 함께 출입했고 정전회담을 또 함께 취재했습니다. 최병우의 깊은 안목, 상상력, 다양한 기사 작성 능력, 취재 대상 선정 능력 등이 예 선생님한테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병우가 인도네시아와 군문도로 출발하기 전날 마지막 술을 같이 한 것도 예 선생님입니다. 그것은 예 선생님이 진해에 벚꽃 취재를 갔다가 서리 때문에 벚꽃이 피지 않아서 좀 더 남쪽으로 가면 벚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돛담배를 타고 갔는데 새바람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지나가는 범선에 의해서 산인 기자와 2명이 구조됐는데 그것이 모든 지역 신문에 나고 서울에 있는 일부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최병우가 위로의 술자리로 매실주를 같이 마셨는데 최병우가 떠나면서 자기가 입술 주위에 습진이 생겼는데 난방으로 가면 더 심해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은 그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용애 선생님은 1974년도 12월에 타이완 정부 초청으로 대만에 갔을 때 금문도 해협에 가서 꽃다발을 바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당시 고궁 국립박물원 원장을 면담하게 돼 있고 또 수장고를 보여준다는 일 때문에 금문도를 가지 못했는데 그것이 몹시 아쉽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습니다. 예 선생은 종군 기자와 국방부로 출입하면서 백선엽, 강형훈, 김계원, 김복동, 정호영 등 군 출신 인사와 교분을 계속 쌓았습니다. 예 선생은 헌병사령부에 연행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그거는 한국일보가 이승만 대통령 종신 집권을 위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게재해서 대통령 중임제가 78.8%가 반대한다는 일면 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1,200명의 여론조사 분석 대상자 중 6명의 군인이 있어서 헌병사령부에서 이것은 군인의 정치 개입이고 국방경비법 위반을 적용해서 청관우 논설위원과 예용의 기자를
사령부 지하실로 끌려가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용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끝까지 장교들 6명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헌병사령부가 구속하려고 했으나 11월 29일 4.4.5입 개헌안이 통과되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초기 한국일보 문화부장들의 화려한 면모인데요. 조풍현, 시인 김규동, 3대 한운사, 5대 신속초입니다. 3대 한운사인 경우에는 드라마 작가로도 이미 이름이 떨쳐 있지만 그가 특히 유명한 것은 1956년 5월 6일 서울대 국문과 2학년생인 이어령의 기존 문학계를 비판하는 우상의 파괴라는 평론을 한국일보 양면에 걸쳐서 실음으로써 문학계와 언론계의 파란을 일으켰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어령은 문단에 데뷔하게 됩니다. 예 선생님은 고아들의 관심이 많으셨는데 정훈장교 출신의 선우희 논설위원은 이 10만 어린이 찾기 부모 찾아주기 운동을 예용회와 함께 주관했습니다. 예 선생님이 고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이바구 저바구 수필에 나와 있는데 자세히 군용차를 타고 가는 겨울날 쌀락눈이 내렸는데 타고 가다 보니까 거리 배수구 옆에 작은 상자가 있었고 거기에 2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방실방실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군용차는 떠나고 예 선생님은 그 어린아이의 눈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에 있는 고아 600명을 공군기로 수송한 헤스 대령의 자서전이 출간이 됐고 그것이 전송관한 이름으로 영어화가 돼서 예 선생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인간 승리를 위해서 취재하겠다 해서 제주도로 직접 찾아가셨고요. 그 한국보육원에서 고아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황원순 여사를 만나게 됩니다. 황원순 여사는 이화 학당을 나왔고 유관순 열사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저분이 헤스 대령이고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기 계신 분이 황원순 여사입니다. 나중에 한국보육원은 휴경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예 선생님 집이 이문동이었기 때문에 한국일보를 출근하시기 전에 보육원에 들려서 아이들을 봤고요. 보살폈고요. 예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장한 고아들이 와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예 선생님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인간문화재 시리즈입니다. 60년 나전칠기 김복룡 편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62년 11월 김석창 폐물장 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후 그 열띤 반응 때문에 속인간문화재가 1964년부터 시작이 돼서 70년까지 부정기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인간문화재 연재물을 평가할 때 항상 주목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연재 시점입니다. 6.25 휴전 7년 뒤 한국이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생존 자체가 급급했던 시절에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연재물을 했던 것입니다. 연재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것도 있었지만은 예 선생님은 1850년부터 1920년대 조선 말에 태어나신 장인들이 너무 연령이 많으셔서 그 이어가는 승계가 인멸될 것을 걱정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예 선생님이 우려했던 것은 플라스틱 문화로 대표되는 서구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사이에 한국 민예나 민예품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 하셨다고 합니다. 장경희 한세도의 교수에 의하면 장인들 조선시대 의계에 나타내는 장인들이 한 활동 분야가 13개 분야로 나와 있는데 예 선생님은 그중에 인멸되기 전에 일부 분야를 취재해서 인간문화재를 쓰신 겁니다.
예 선생은 인간문화재를 준비하면서 사실상의 편집국장인 장기영 사장을 설득했고 관련 문헌 자료를 받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취득하기 위해서 직접 문화재 수집가로서 인사동을 순회하며 유물을 매입했습니다. 더구나 당대 최고의 전문학자 42명한테 일일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 선생님이 자주 가셨던 통인가게와 통문관인데요. 통인가게 회장께서 김환규 회장께서 굉장히 실감나는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1960년 문화부장 시절부터 통인가게를 매일 오셨다고 합니다. 퇴근하시면 꼭 오셔서 유물을 매입하셨는데 주로 표주박을 매입하셨고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값이 120원이었는데 800원에서 1200원 사이에 표주박을 수백 개를 사셨습니다. 나중에 이 표주박은 고대박물관에 기증됩니다. 예 선생님한테 당시 인간문화재를 연재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김환규 회장께서 왜 그렇게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전국을 고생하면서 찾아다니시냐고 물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 문화의 근간이 되고 내가 기사를 열심히 써야지 그들에 대한 신분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한국 문화의 근간이 되는 고미술을 외국인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한국인이 사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뿌리 깊은 나무 발행인 한창기 사장을 비롯한 이우한, 변종화, 박서보 이런 화가들이 그 영향으로 미술품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한창기 뿌리 깊은 나무 사장이 판소리 감상회를 100회나 연 것도 예 선생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자문해 주신 예용의 선생님한테 자문을 해주신 김원영 선생님, 김재원 관장, 진홍섭 씨, 전영필 씨 이런 42명의 자문을 해줬고요. 이게 첫 번째 김봉영 편의 인간문화재고요. 이게 마지막 김석창 편이고 이게 속인간문화재입니다. 예 선생님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점은 그가 전국의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선생님이 어떻게 현장을 다녔는지 여기 그림으로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만난 장인 62명 중에서 나중에 국가나 시도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분이 47명입니다. 인간문화재가 책으로 나왔을 때 산불 김원영 교수께서는 전통의 횃불이 꺼지기 직전에 때맞춘 기록이자 한국 고미술의 기본 문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문화재 책이고요. 그 다음에 산불이 김원영에게 그려준 문인하고요. 한국일보 30년사에 나와 있는 인간문화재에 관련된 글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예용회가 전통문화계에 남긴 업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선생님은 인맥을 충분히 활용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종군기자와 국방부 출입기자를 하면서 군인들과의 그 교분을 계속 유지하셨고 특히 본인이 한국일보 출신의 정관계 인사들이 많아서 그 인맥도 활용을 해서 민속 문화를 보호 전승하는 데 적극 활용하셨습니다. 인간문화재라는 개념을 정리한 것을 넘어서 시리즈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법제화로 들어가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무형문화재가 포함되도록 하셨고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개념 정리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예 선생님은 그뿐만 아니라 63, 4년경부터 문화재청이죠. 지금 국가유산청의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인간문화재의 조사, 심의, 지정에 관여하셨고 그것이 인간문화재의 맥을 잇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예용회에 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립민속박물관은 원래 송석화가 관장이 돼서 개관했었는데 6.25가 일어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국립민속박물관이 흡수됩니다. 더구나 국립민속박물관이 갖고 있던 유물이 남산 분관의 유물로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966년까지 자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 선생님이 하갑청 문화재관리국장을 설득해서 경복궁 안 수정관에 한국민속관을 작지만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기 국립민속박물관의 씨앗이 됩니다. 1975년 경복궁 내 현대미술관에 한국민속박물관이 개관하고 1963년에 국립민속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독립해서 문화관광부 산하에 독립된 기관으로 되는 데는 한국일보 기자 출신 이수종 문화부 장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수정관이고요. 예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열심히 하셨던 것이 국외 소재 한국문화유산 조사인데 김성진 전 문공부 장관이 국제문화협회 회장으로 간 건 예 선생님한테 행운이셨습니다. 그때 조사단이 구성됐고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조사단을 구성해서 나가서 조사하겠다. 이것은 첫 번째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용회 선생님을 단장으로 해서 정양모, 김강훈, 윤영희,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되셨던 유홍준 교수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진행했고요. 14개국 111개 박물관을 조사했습니다. 이 박물관 조사는 8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예 선생님은 가실 때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 일기를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I am from Korea라는 여기 보이는 이 책으로 만들어서 출간했습니다. I am from Korea에서 좀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는 예 선생님이 바나나 4개를 드신 다음에 초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붉은 거의 마애불이 선생님을 덮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관심이 있냐 하면 선생님이 1920년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목에서 갑상선 종양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내색하지 않고 가셨고 사모님 박정숙 여사한테만 얘기를 하셨는데 사모님이 매일 가서 그 불공을 들이셨고 예 선생님께서는 그게 예불의 덕이라고 기뻐하시고 실제로 돌아오셔서 종양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심리적인 위안을 얻으셔서 종양이 잠깐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은 4년 동안 문화재를 더 조사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 선생님은 수집한 것을 고대박물관에 기증하셨고요. 국립민속박물관에 290점을 기증하셨고 서울공예박물관에는 장서 2,400점을 포함한 2,688점을 기증하셨습니다. 직지사 성보박물관에도 이 나의 부처님이라는 석조관음 보살자상을 기증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공예박물관 아카이브실을 가면 예 선생님이 썼던 노트, 사진기, 예 선생님 관련 것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사모님 박정숙 여사의 뜻에 따라서 여기 계시네요. 예용의 전집이 1967년에 6관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예 선생님 서거 30주년을 맞아서 제가 예용회에 관한 그 삶을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누가 저한테 왜 지금 우리가 예용회의 인간문화재를 65년 전 거를 다시 봐야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요즘 넷플릭스 1위를 하고 있는 캐더헌의 검은 갓을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은 65년에 사라져가는 갓을 위해서 충무로 직접 가셨고 그 당시 아무도 사지 않는 갓을 제작하고 있는 유상윤 옹 당시 79세였습니다. 그분을 인터뷰해서 인간문화재에 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